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시즌2 2시즌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조금 깊이 있는 시사, 예민한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귀를 조금 더 또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주제가 그럼 뭐냐?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입니다. 굉장히 좀 무겁지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봐야 되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모셨는데요. 우리 이 박사님이 사실은 북한 정치를 전공하신 분인데 특히 북한의 시각에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이무철입니다. 네, 연구원, 통일연구원 꼭 이름을 이렇게 한번 밝혀주시는 게 연구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네. 자, 우리 이 박사님이요.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는 좀 신선한 얼굴입니다. 의견, 견해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어렵게 좀 모셨는데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부탁 말씀은 이 북쪽의 시각에서 조금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좀 말하는 게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북쪽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김정은 체제 이 내구성 다루기에 앞서서 사실 요즘 굉장히 남북 사이에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고 참 아주 미묘한 사안이 좀 발생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참 돌아가셨는데 북한군의 총에 의해서 먼저 이건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남북한 당국이 발표한 그 공식 입장에 따르면 양측의 그 입장이 지금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근데 남북이 좀 뭔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남북 그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의 어떤 대내적 그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지금 여태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국내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분 가족 입장에서는 시신을 빨리 모셔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시끌시끌하니까 참 보는 입장에서 참 착잡하고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자, 박사님. 근데 여기서 궁금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 궁금증에 대해서 북한의 조금 입장에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먼저, 아니, 왜 굳이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그런 사람을 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우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시신을 훼손까지 했다라는 건데, 왜 그렇게 험하게 했을까요?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 척보라든가 아니면 그 북한의 어떤 교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감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사과통지문 그 내용을 보면은 정장의 결심에 따라서 해상 경계 근무의 어떤 행동 규칙에 따라서 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군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의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 규칙 같은 것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위협 사격을 하는 것이 이런 사건으로 된 정조준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측면. 또 하나는 바로 그대로 그냥 사살, 정조준을 통해서 했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이 남북 관계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돌발 변수에 그렇죠. 의해서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금강산 관광 했던 시절에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재발 방지 시스템을 남북이 함께 만드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어떤 제도화라는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시급히 요구되는 어떤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네. 사실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북쪽에서 조금 호응이 안 되고 네. 이런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북한은 최고 권력자에게 모든 게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이번 것도 저거 김정은 위원장이 알았을 거다. 그리고 아마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살하라 이렇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일부의 네네. 추측도 있어요. 이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독재 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 뭐 이런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제 지도자는 곧 국가이고 그렇죠. 체제이고 이렇게 네.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문국 국가다. 그렇죠. 뭐 예, 이런. 그렇죠. 예. 요즘에 뭐 개봉공주라는 말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네. 뭐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해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하고 뭐 A부터 ABC에서 Z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이른바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기칠람은 건 안 된다.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국가도 지금 이미 1948년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한 70여 년 동안 네. 유지해온 체계로서 나름대로 이게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있는 국가에 있기 거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조직이 굴러가고 국가가 굴러가기 때문에 뭐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그런 측면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그렇죠. 북쪽 용어로 전현지대, 우리가 말하는 전방 이쪽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보고가 됐겠지만 그렇죠. 예. 이 정도 사안은 김정은 위원장한테까지는 안 갔을 거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사후 보고가 사후 보고 이미 이루어지지 조치를 않았을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긴급한 조치일 그렇죠. 경우는 네. 어떤 결정을 내기 전에 이제 보고가 들어가겠지만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조치 이후에 사후 보고하는 형태들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북쪽에서 네. 뭐 뗏목이라던가 어선 같은 걸 타고 이제 흘러오는 북쪽 분들이 그렇죠. 이럴 때가 네.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그 공무원 사망 사건과 평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북쪽에서 뗏목 타고 뭐 어선 타고 북한 주민이 왔습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일일이 보고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좀 그 중요한 사항이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를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이상한 국가, 혹은 불량 국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에 반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된다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인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상식적 수준에서 한번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고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반공 교육을 워낙 세게 받고 전쟁도 겪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북한을 하나의 체제, 국가, 정상적인 이런 조직이 있는 이런 거로 보기보다 나쁜 놈들, 저건 없어져야 할 놈들, 네. 뭐 이런 이제 정서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또 이제 그 북한 붕괴론, 나중에 저희가 체제 내구성 얘기할 때 짚으려고 합니다만 이것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 겪으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 또 한 번 공부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SI 얘기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고, 그리고 이 숫자 7.62라는 숫자도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뭐 사살, 뭐 연유라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니, 정부가 실시간으로 뭐 마치 이 CCTV로 보는 것처럼
그 서해 상황을 아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첩보 수집을 통해서 굉장히 긴박하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뉴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실종을 확인한 게 그 시간이 이제 그 확인이 네. 늦어졌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그런 그 확인했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이미 이제 그 우리 측 해역이 아닌 북쪽 해역으로 그쪽에서 넘어갔던, 일어난 일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쪽으로,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이 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데 북한 군이 우리 쪽 어휴, 경계를 말도 안 넘어와서 되죠.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인수해라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양국 군 사이에 대치와 대치 어떻게 혹은 보면은 교전까지도 있을 수 우발적인 있는.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그다음에 안타까운데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간간히 이렇게 월북자가 있어 왔던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북한에서도 우리가 탈북자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교육을 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북한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어떤 조사하고 자기들의 그 쓸모가 있으면은 남대로 활용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먼 발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해역 쪽에서 북한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보고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자료를 좀 봅니다. 찾아봤더니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월북한 사람이 55명인데 네. 이 가운데 북한에 지금 계속 계시는 분이 30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분은 뭐 자진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북쪽에서 송환한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눈여겨볼 게 단 한 번도 월북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이번 일처럼 사람을 뭐 죽이거나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이번에. 참 이게 참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박사님. 남북 사이가 어쨌든 지금 간들간들한 듯 그러면 유리되는 듯 하는데 좀 돌발적으로 또 하나 일이 벌어졌어요. 네네. 지난해 이탈리아 북한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조성길 대사 대리가 망명을 이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사라졌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미 우리나라에 지난해 7월에 들어왔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북한이 이것도 혹시 발끈하면서 서해에서의 이건 일과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좀 더 압박을 하거나 내놔라 돌려보내라 라던가 뭐 조금 남북 관계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지금까지 그 전례를 보게 되면 이런 그러니까 황장엽 비서가 네. 망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송환 요구보다는 그 변절자라는 그 낙인을 찍고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2018년 11월이었죠. 네. 이 조성길 대사 대리 네. 이 사건이 일어났을 이후 지금까지 이 부분인데 우리가 국정을 통해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하듯이 북한도 나름대로 대남 첩보 활동을 하고 당연히 있고 하겠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통제 시스템 그다음에 특히나 해외에 있는 자기 그 이런 어떤 외교관이라든가 자기 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통제 시스템은 잘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 사건과 연계해서 남북 관계를 더 파국으로 모는 그런 것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번 이 조성길 대사 같은 경우에도 북쪽에서도 나름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3국 아니면은 이 남쪽으로 그렇죠.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첩보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남쪽을 조금 더 이게 속된 표현입니다. 우려먹을 게 있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면 이 조성길 대사의 뭐 한국행 이거를 너무 시비를 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올해 6월에 그 여러 가지 이 대북 비라부터 네. 시작해서 개성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시켰고, 폭파 이런 예. 부분. 근데 이거를 자제했던 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고 앞에 나서서 전면에서 대남 강경 기조를 이루었던 건 김여정이었고. 김여정이었고, 예. 그래서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지금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김여정이 전면에 나선 건 올해이지만은 네. 이런 기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남 강경적인 자세들을 그 고위 엘리트라든가 아니면 대남 당선자들이 하게 되면 그걸 자제시키는 건 항상 김정은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좀 묘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냥 네. 조성길 대사건도 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 그래서 보인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네. 앞에 우리 공무원 피격 그 그렇죠. 사건이 너무 너무 크죠, 크고, 그게. 그다음에 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식 발표했던 내용 중에 시신 훼손이라는 부분들이 참 이게 입에 담기도, 전 세계적으로 경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사과 통지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과를 해왔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사살은 인정을 하지만은 시신에서는 아니다. 그렇죠. 부유물을 태웠다라든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 핵을 가진 독재자, 뭐 이런 어떤 나쁜 이미지에 더해서 이번에 사람까지 죽이는 뭐 거의 폐륜이잖아요. 뭐 이런 사실. 형식의 예.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굉장한 부담이다. 그렇죠. 굉장히 부담을 갖고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청와대가 밝혔듯이 9월 초에 이미 친서를 또 주고받은 친서를 교환했기 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정상 간의 어떤 친분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스톱된 상황이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남북 관계 스톱시킨 거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트럼프와의 어떻게 관계도 보면 딱 그 생각이 예. 떠오르네요. 트럼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지금 올스톱되고 대치를 하고 있지만 정상 간의 신뢰는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치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 끝만은 그래도 유지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이 그렇다면 이 남쪽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좀 고민을 그렇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박사님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 처음이죠? 네. 네, 좀 약간 땀도 나시고 긴장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 몸풀기였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사님, 네. 단도직입적으로요. 김정은 체제 A부터 E까지 등급이 있다.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등급도 네네. 매기고 하잖아요. 몇 등급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체제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작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살짝 피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정권적 차원하고 그다음에 체제적 차원,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을 좀 나눠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대. 저희도 이제 독재 예. 시절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논리와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 혹은 전체주의 국가가 가지는 어떤 특징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박정희 정권 혹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되면 체제가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뭐 북한에게 그렇죠. 먹힌다. 예, 예. 뭐 이런 어떤 논리들이 되게 강했던 그렇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권 우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도 과거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뭐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에게 우리나라를 넘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듯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되는 부분이 그건 아니기 말이 안 때문에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을 이제 북한에 대입을 한다고 하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 대안 세력이 만약에 붕괴한다 하더라도 그 대안 세력이 어떤 성향의 세력인가에 따라서 정권의 그러니까 체제의 어떤 성격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체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성향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 정치 세력이 친남한적이냐 혹은 친 뭐 중국적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측면이 그럼 있기 제가 때문에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네.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
이 체제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다? 좀 더 단단해졌다? 아니면은 아닌데 조금 불안한데? 아니면 뭐 그냥 큰 차이 없는데? 뭐 요 정도로 본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선은 김일성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수립부터 네. 국가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는 항상 그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란 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던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1990년대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러니까 북한도 스스로 그 밝혔듯이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위기 관리 체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제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관리 체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 김정은 지금 현재의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 관리 체제를 남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체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한 것을 그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는 그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를 복원한 좀 그런 할아버지 상태다. 시대로 이제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화의 그렇죠. 길로 가는. 체제와 국가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상화를 구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치 혹은 리더십 스타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 그 위원장은 네. 대단히 은둔 스타일이고, 그렇죠. 네. 나름대로 이제 비공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거에 반해서 김정은은 김일성 어떤 스타일을 모방하고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 김일성을 자신과 일체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민을 사랑하는 네. 지도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애민 정치를 펼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만큼 북한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인민 대중의 어떤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정은 체제가 또다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좀 약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뭐 5년 안에 붕괴한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다면, 에이 말도 안 돼?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겠어요? 미래는 이건 점쟁이가 아닌 이상 미래는 그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을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연구를 해오면서 보면,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80년대 말에 동유럽에, 그러니까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사회주권이 붕괴하면서 도미노 형상처럼 이렇게 붕괴를 하고,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하고, 그다음에 독일이 통일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는 남은 거는 북한이다. 북한과 쿠바밖에 없다. 그랬죠. 북한도 곧 망할 것이다. 거기다가 94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고난행군에 접어들면서 봐라, 이제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내일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더구나 거기에 94년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와 국가와 정권과 체제를 동일시했는데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곧 저거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였죠. 근데 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90년부터 현재까지 따지면 북한 붕괴론이 제기된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지만은 북한은 지금 그렇게 위기다 하면서도 그럭저럭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럭저럭 버틴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붕괴론에 기반한 어떤 대북 정책을 취했을 때 문제점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근거한 그런 정책을 폈을 때 어떤 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사실 내심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감정적인,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정말 어렵게 겪으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저게 무너질까? 이건 봐야 되는데, 지금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수요일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 굉장히 큰 해인데,
요 열병식이라던가 이걸 저희가 직접 못 보고 지금 네네네. 녹화를 하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올해. 그 완전히 체면은 빈손이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상당히 깎인 거는 작년 2월 이후부터 그렇죠. 많이 깎였죠.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깎였고, 네. 근데 올해는 그나마 이렇게 인민들, 북한 주민들 조금 먹고 살게 더 해주려고 했다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네, 네. 이 심지어는 이 평양 종합병원도 지금 뭐 날아가 버렸고, 북한 분위기가 지금 어떨까요? 지금 뭐 탈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대북 속시통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그 보면은 지금 되게 사회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그건 이제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대북 제재라는 게 지금 일상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에 그다음에 지금 그 태풍 올해는 뭐 큰 물 피해까지 굉장히 태풍의 겹쳤죠. 수해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한 그 어려움에 그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 공식적으로도 북한도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또 김 실패했다라고 위원장 본인이 인정했죠. 인정을 했던 그런 네.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이 내년 1월에 제8차 당대회를 좀 소집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조건에서 새롭게 국가 전략과 비전을 마련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행동들을 그 행동 지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당대회를 소집한 네.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박사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소집을 또 네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딱하다. 80일 전투라는 거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뭐 북한의 형편이 자력갱생 말은 해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거는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80일 전투 이게 효용이 있을까요? 그냥 주민들 다그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북한식 표현을 하면은 이게 속도전이라고 그렇죠. 하는 측면인데, 이렇게 항상 70년대 이후에 북한의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이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대중동원 네. 방식의 뭐 사실 그런 그건 이제 어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때부터 해온 그렇죠. 거거든요. 천리마 운동부터 네. 비롯해서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목되던 70년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70일 전투, 네. 그러니까 항상 참 북한은 많았어요. 70일 전투, 100일 100일 전투, 전투. 200일 네. 전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당대회를 기초로 해서 봤을 때 2016년에 제7차 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에도 이미 70일 전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어떤 국가적 행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민 대중들을 동원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내부 기강을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투들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이제 수해로 태풍 피해로 올해 인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복구 작업에 지금 군이 다 동원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80일 전투도 이 단기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복구 작업에 매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내부 자원 동원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이 거의 고갈된 없죠, 상태이기 뭐. 때문에 네. 이게 노동력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어떤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나름대로 개선되고 개혁되지 않는 이상, 이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앞서 이제 북한 붕괴론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이제 북한 붕괴론이 유효하다라고 믿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대대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엄청 센 대북 그렇죠. 제재를 받고 예.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에 큰 물 피해까지, 홍수까지. 네. 이러면 쟤네 오래 못 간다라는 이게 여전히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봐라 김일성 주석 사망했을 때도 살아남았고 그 고난의 행군도 살아남았고 어쨌건 김정일 때도 어쨌든 살아남았고 이 북한 붕괴론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좀 맞서는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통해서 망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없죠.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떤 체제는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독재는 무너지을지언정 체제나 국가는 그대로 존속해 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유지되는 그런 그렇죠. 국가들은 상당히 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너무 투영된 역시 이게 아까 붕괴론이고 하셨던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체제의 내구성, 안정성 평가, 그 다음에 붕괴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다양한 뭐 지표들을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근데 문제는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표, 그러니까 통계나 이런 것이 공개가 안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쉽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권이라든가 체제가 붕괴했을 때 어떤 그런 측면을 볼 때 행위자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측면, 네. 그다음에 엘리트,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와 엘리트의 연합이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북한의 그 지배 엘리트들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 자신들은 어때요? 사회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떡고물 다 가져가는 그렇죠. 거죠. 자신들은 네. 그냥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당시에 또 그 관료들 그때 협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체제가 지금 개혁을 하고 체제를 전환을 해야 우리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주민들보다는 지배 엘리트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체제 있다. 전환을 하든 아니면 체제 개선을 하는데 그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일이 됐을 중요한 때 문제네요. 예. 통일이 됐을 때도 과연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했을 때 아하. 현실적으로 이 지배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약간 학문적인 네. 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김여정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 뭐 한 달 반쯤 전인가요? 국정원에서 뜬금없이 김여정이 마치 지금 후계인 것처럼 이런 좀 묘한 그걸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국가정보원이 용어를 좀 잘못 선택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위임이라고 네, 하면 위임 통치 이래버리니까. 수령의 어떤 권한의 일부를 뭐 이렇게 이전시킨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데, 앞서서 제가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라고 얘기를 네. 했듯이 수령의 절대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 그다음에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각,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당, 이제 이거에 이제 어떤 이 관리, 그다음에 운영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어떤 자신의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신복인 거죠, 그렇죠. 뭐. 채찍꾼들한테 그 역할을 부여해서 그거에 대한 좀 남대로 이제 권한도 주고 그렇죠. 책임도 묻고. 이게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잘된 건 다 누구 덕입니까? 수령덕이고 잘못되면 그쪽 덕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차단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할 분담을 통해서 경제 실패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뭐 대남 정책의 실패를 누구한테 물을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권적 차원, 그러니까 민주화 혹은 분권화 뭐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뭐 북쪽의 시스템이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수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더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분담 차원에서. 근데 요 질문도 봐야 된다는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최대 적은 김정은이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건강 문제가 이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 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 김여정이 이른바 백두혈통이고 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력을? 근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이분들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인식, 일반 주민들의 인식과 정서라는 것이 우리의 60년대, 70년대의 어떤 인식과 정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이 뭘 좀 전근대적이고 네, 가부장적이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식적으로는 남녀 평등 얘기하고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뭐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해왔던 그런 인식들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김 여정한테 가는 부분들은 그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정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수령과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로 지명하기 이전에 후계자로서 나름대로 이제 선택받는 그런 가정이 네. 이제 있게 마련이고. 근데 김정일은 그걸 굉장히 오래 겪었던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자기 삼촌과 이제 어떤 권력 김영주. 단투소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후계자 수업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받았던 거고. 그렇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후계자 수업을 2년 여밖에 그렇죠. 받지 못했던 네.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직 후계자를 선택하는 그거보다는 우선은 자신의 체제를 더 공고해야 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더 주력할 수밖에 없는. 뭐 그건 근데 당연한데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냥 좀 짧게 여쭤볼게요.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요, 트럼프가. 자, 직설적인 질문 하나. 트럼프가 되는 것과 바이든이 되는 거, 우리에게 누가 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하게. 항상 미국 대선 보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남북한이 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와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쳐다보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대립하고 대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실하죠. 자신들이 살기 네. 위해서는 미국과 네. 이렇게 잘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어떤 경제 혹은 그다음 그 사람의 통치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 뭐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한미 동맹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방일 분담 뭐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민주당이 바이든이 낫지 않겠냐. 인물로서는 저도 바이든 또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당대 당으로 본다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인 내에 어떤 그 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팽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정권 때 만들어진 북미 관계가 올스톱되고 다시 과거로 오바마 정부 시절로 다시 돌아와서 재검토되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많이 거고 그 거고. 기간 안에 이제 또 북한이 뭔가 또 이른바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도발을 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가 되는 게 나아 보인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말씀을 오늘 좀 어렵게 하셨습니다. 자,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네 번째 순서. 저희가 조금 깊이 있고 그렇지만 좀 가볍게 다뤄보려고 애는 썼는데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저희가 좀 예민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 이걸 주제로 해서 거기다가 서해 피격 사망 사건까지 조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이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